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강수돌 교수님의 기후재앙과 죽음의 행렬 칼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강수돌입니다. 사상 치약의 폭염에 제일 많이 희생된 건 취약계층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땡볕에 농사지에 있는 노인들이나 농부들이나 또 노동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탈자본과 관련이 있나요? 그럼요. 지금 그 건설 현장에서도 죽어가고, 에어컨 달다가 죽어가고, 배 만들다가 죽어가고, 다양하게 이렇게 죽어가는데, 예전 같으면 날씨가 너무 춥거나 너무 덥고 이러면 일을 좀 쉬었다가, 회사 자체가 좀 쉬었다가 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24시간 돌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중에 예전의 산재와는 다른, 제가 기후재앙이라고, 기후산재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산재의 다른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 취지로 썼죠. 네. 특히나 이제 6월 24일 날 그 아리셀인가 그 회사에서 화재로 한 31명 정도가 맞습니다. 사상자를 아리셀. 예, 아리셀이라고 네. 하는. 그러니까 몇 번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어린 노동자도, 그 노동자가 일기가 굉장히 우리 가슴을 울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소박한 소망들. 그렇죠. 예, 외국어 하나는 배워야 되겠고. 산재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그 이론이라 그럴까? 원리가 하나 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큰 사고가 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한 번, 두 번, 네 번, 8번, 꾸준하게 경고의 신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꾸준하게 무시하다 보니까 이제 큰 사고가 한꺼번에 터지는데, 결국은 돈 없고 약하고 힘든 분들이 희생을 많이 당하죠. 이 칼럼과는 관련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가난한 자들은 부자를 뽑고, 그렇게 그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약자들조차도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변호하고, 이와 같은 이제 맥락에서 왜 노동자들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존권 문제 말고는 나서지 않을 때가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정치적인 주권 행사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하고 싶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섞여 있는 질문이신데, 우선 이제 우리가 20대 80 사회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회 구성원의 20%는 좀 안정적으로 잘 살고 80%는 늘 허덕거리면서 살거나 아주 쪼들리게 가난하게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정치적으로 보면 불행하게도 이 80%가 20%의 정치적인 노선을 지지해요. 그러니까요. 투표 결과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겠는데, 저는 제가 연구한 여러 가지 책이나 글들을 통해서 이게 강자동일시다. 강자동일시 심리가 표로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럼 강자동일시 심리의 기원이 뭔가? 결국은 초창기에도 가난한 자들, 노동자들, 농민들 또는 서민들, 철거민들 엄청나게 투쟁을 해요. 당연히 사람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니까. 근데 그 저항해서 승리하고 그 승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 좋은데, 대체로 끊임없이 패배하고, 왜냐면 자본의 세력은 국가의 공권력을 뒤엎고 있고, 평소에 술과 돈과 인적인 네트워크로 단단한 동맹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강한 공권력 앞에 계속 거듭 패배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항해도 안 된다, 싸워도 안 된다, 이제 그런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속에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안게 되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제 자포자기하고 조용히 혼자 살거나 아니면 내가 제대로 이 상황 속에서 제대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강자동일시, 내가 강자 편에 붙어서 형님 명령만 주면 무조건 하겠습니다 하고 딱 무릎 꿇고 들어가면 인정받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삶의 지향을 바꾼 사람들이 이제 한 자리 차지하고 출세하는 거 보고 다른 사람들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핵심은 이제 폭력적인 관계가 핵심인데 그 폭력적인 관계에서 패배하고 좌절하고 굴복한 사람들이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강자동일시 심리를 갖기 때문에 결국은 부자들을 찍어줘야 나도 기회가 생긴다라는 마인드를 갖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제 금방 그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도 떠오르는 장면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교수님이랑 얘기하니까 아까 교수님이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어렸을 때 가난한 이웃들을 보면서 네. 왜 저들은 항상 저렇게 가난할까? 그들이 좀 잘 사는 세상이 됐으면 네. 좋겠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예. 근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고 그것보다는 나도 저렇게 그때 그 가난하고 억울한 삶들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맞아요. 우리 자식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게 더 일반적이고 나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신하지 말아야겠다는 게 아주 특이한 것이 됐다는 거죠. 맞아요. 예를 든다면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한다면 내가 가난했고 내 이웃도 가난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난들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들이 잘 사는 세상을 나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가 어쩌면 더 일반화돼야 되는데 우리한테는 절대로 그 가난을 내 자식들한테 대물림하지 않겠다. 나만은 그거 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게 더 일반화됐을까? 예. 그러니까 제 같은 경우는 많은 어른들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나는 저렇게 안 되어야지 하는 오기가 많이 생겼어요. 어떤 거요? 예를 들면 변절에 가는 사람들, 옛날에 훌륭했는데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구체적으로 누구를 덜먹이지는 않겠지만,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추상적으로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너무 어려서 그래. 나중에 커서 사회생활을 해보다 보면 생각이 바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지금 가진 생각을 나중에 네가 실력자가 되거나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면 그때 이야기하거나 실천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실천을 하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부터 끝까지 마음이 변하지 않아야 되겠다. 또는 내가 어른이 되더라도 저런 어른은 안 되어야지. 이런 오기를 끊임없이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편으로는 제가 이제 독일에서 5년 공부하면서 다른 사회를 봤잖아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해서 독일 사회를 뭐 완전 이상적인 천국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거기도 나름대로 문제가 많지만 최소한 우물한 개구리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저의 삶의 세계나 학문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받아왔던 교육을 그대로 그냥 열심히 공부하고 뭐 어른들 말씀 무조건 잘 듣고 선생님 말씀 무조건 옳고 또는 뭐 국가와 조국에 충성하고 이런 식의 패러다임을 우물 밖에 나가서 보니까 그렇죠. 너무 우스운 거예요.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유롭게 자랄 수 있고 학교에서 매주일 시험 안 쳐도 얼마든지 실력자가 나올 수 있고 오히려 한국보다 더 많은 노벨 수상자, 노벨상이 꼭 훌륭한 것만은 아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큰 상도 받고 대학자들도 많고 이런 걸 보면 한국처럼 애들을 잡아서 그런 사회가 된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사회 시스템의 문제고 그 시스템의 기저에는 철학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도 꼭 궁금했던 게, 예. 그래도 이제 독일에서 계시면서, 우리한테 요즘에, 독일은 나치를 겪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치가 되기 전에 또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그렇죠. 이상적인 헌법을 가지고, 왜냐하면 맞아요. 제가 동문과였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게테 네, 그 네. 바이마르 공화국의 그 이상적인 철학자들, 막 이런 사람들이 정치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런데 첫 번째 질문은 도대체 그런 이상적인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치라고 하는 것이 사회를 등장했을까?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할 텐데 우선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상적인 건 아니에요. 대한민국에 비하면 이상적으로 보일 수는 있죠. 이제 그 이전에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독일 상황 이런 걸 보면 일단 그 시기가 1차 대전 이후잖아요. 네. 1차 대전 직후에 혁명적인 상황에서 이제 그 노동자나 서민들이나 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지를 많이 받고 탄생한 공화국이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죠. 1919년부터 이제 33년까지 존속했는데, 그러니까 횟수로 보면 15년 가까이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1차 대전 이후에 전쟁 배상금 문제가 너무나 그 독일 사회에 부담이 컸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죠.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그래서 뭐 한때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형제가 있었는데, 형님은 굉장히 알뜰해가지고 저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동생은 좀 해퍼가지고 맨날 맥주 사 먹고 맥주 캔 깡통을 버렸다는 거예요, 뒷뜰에. 근데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형님 저축한 거는 종이 조가리가 되고 그 깡통, 그게 이제 이 고물상에 팔면 그게 막대한 돈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룻밤 자고 나면 뭐 100원짜리가 100만 원이 된다든지, 예, 그런 식으로 인플레이션. 자본주의의 배신이네요. 예,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정도로 심했는데, 그런 상황 속에 이제 실업자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 속에 이제 선동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선동가들 중에 이제 나치 이념이었는데, 나치가 또 흥미롭게도 국가 사회주의입니다. 나치오날 소치알리즈무스를 줄인 게 나치예요. 그러니까 국가 사회주의를 건설해서 국가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일자리 만들고 실업자 없애고 복지도 구축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주겠다라고 선전하니까 혹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이마르 공화국조차도 이념적으로 보면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보다는 사회민주주의에 가까웠어요.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해서 복지체제를 구축한다는 게 사회민주주의예요. 따지고 보면. 달리 말해서 그 당시 독일 자본가 입장들에 볼 때는 이 바이마르 공화국은 그나마 사회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 왼쪽의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이 계속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사회 전체가 넘어갈까봐 굉장히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말은 국가 사회주의지만 나치와 같이 강력한 파워가 나와서 좀 군기를 잡아야 된다. 그 군기 잡는 기관이 나치 강제 노동 수용소 아닙니까? 그래서 완전히 강제 노동을 시키고 거의 뭐 노동력이 없는 사람은 죽이거나 태워버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소위 독일의 군기를 확실히 잡은 게 2차 대전까지 이제 나치가 2차 대전까지 일으켜가지고 2차 대전을 거치면서 소위 서독의 경제 부흥이라고 하는 게 서독의 자본주의의 발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군기 잡힌 노동력이 필요해요. 마치 대한민국의 박정희 시절에 군기 잡힌 노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교육헌장도 외우고
일 잘하고 말 잘 듣는 노동력을 체계적으로 훈련시킨 것처럼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 발전 과정의 맥락 속에서 다시 역사를 정리해보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그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독일 자본가 세력들의 후원을 입어서 나치가 체계적으로 등장했던 거죠. 그런 걸 이제 2차 세계대전에 이제 나치가 그 반파시스트 연합전선에 의해서 이제 몰락했잖아요. 예.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 그 진짜 김문수 아니면 우리 정부 청문회 때 막 이진숙 같은 경우 그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를 갖다가 논란이 많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대답도 못 하는데 독일에서 이게 소녀상 철거 문제 그 일본이 로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녀상을 갖다가 이렇게 그대로 두기로 결정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독일 시민사회가 성숙했다는 거죠. 많이 성숙했죠. 그러니까 그 나치의 역사를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성숙한 사회가 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그거 아닐까? 그 나치에 대한 역사적인 반성 내지는 역사적인 청산 과정이 68 혁명이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68 혁명의 뭐 시초는 프랑스에서 터져 나왔지만 독일 사회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존의 그 좌익 세력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이념적인 틀을 훨씬 벗어나서 우리 사회 일상생활 전반에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닫힌 사회에서 열린 사회로 가야 되고 기존 나치에 부역했던 일종의 역사적인 적폐들을 청산하고 남녀 간의 평등이라든지 각종 권위주의적인 교육도 철폐하고 그래서 그 이후로 학교, 대학에서도 졸업식도 없어지고요. 그 교수들이 막 가운 입고 막 색깔별로 멋있게 차려입고 나와서 탁 폼 잡고 이런 거 없애버려요. 제가 박사 학위 받고 할 때도 졸업식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선생님들하고 앉아서 샴페인 한 잔 부어주고 축하네 하는 게 졸업식인 거예요. 지금은 미국이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그런 졸업식이 있는데 독일 사회는 없고요. 심지어는 교탁마저 없앴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한 단계 높이 올라가서 아이들에게 잘 보이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내려보는 이런 게 안 된다. 수평으로 봐야 된다. 그런 마인드가 이제 쭉 퍼지면서 사회민주화가 됐다는 점이 하나 있고 독일에서 소녀상 그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두 번째는 독일 사회 내에도 또 한국 교포들이 많이 살고 있고 예전에 광부나 간호사로 갔던 분들 아니면 유학하고 거기에 머물러 계신 분들 뭐 또는 뭐 아예 이민을 떠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한국 회사의 해외 지사로 파견으로 나갔다가 거기에 이제 자녀 교육 때문에 머물러 계신 분들 다양하게 계신데 그 와중에도 그래도 또 건강한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어서 최소한 역사적으로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 된다라고 나섰던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독일 시민사회와 연대해가지고 여론을 만들고 분위기를 바꾸다 보니까 독일 정치 행정가들도 존치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 걸로 생각합니다. 진짜 거기에 비해갖고 점점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우리 지역에 막 소녀상이 있는데 그 소녀상을 갖다 마산 성매매 여성상이라고 흉상이라고 철거해야 된다고 막 그런 사람들이 백주 대낮에 들고 난 거 보면 좀 진짜 부끄러운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만 보면 부끄러운 역사일 수도 있는데 더 크게 역사적으로 이래 바라보면 우리가 부끄럽지만 역사적으로 정리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것은 마치 우리의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는 부분은 굉장히 슬프지만 크게 보면은 누구나 다 죽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받아들이고 부모님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가 삶과 죽음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죽을 적에 좀 더
의미 있는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차원으로 승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죽음이 슬프다고 해서 아무에게도 말을 하지 않거나 숨기려고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그 예를 들면 성노예 생활을 했던 그 할머니 입장에서는 얼마나 숨기고 싶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을 하고 사회적으로 이슈 제기를 하고 나섰다는 것은 그분들이 개인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온 사회와 역사를 바라보고 용기를 가지고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할머니 입장에서 본다면 제가 그렇죠. 아까 부끄럽다는 얘기가 그분들은 살아서도 바로 그런 국가가 거예요. 그들을 보호해주지 못해갖고 그렇죠. 자기의 그 피해 입었던 그 한많은 세월들을 갖다 숨겼고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고통을 받았었는데 그렇죠. 돌아가셔서도 이렇게 모욕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를 무관삼시한다는 느낌에 이게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제가 아까 맞아요. 그런 인간이 두 번, 세 번 죽이는 네, 거죠. 그런 사람들 그거 맞습니다. 자체 그런 잔인한 행위 자체가 부끄럽다는 거고 예, 또 잘못된 이제 거죠. 이거는 그냥 네. 하는데 아니 우리는 이제 우리가 아까 그 교수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왜 저들은 일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수출 자유죠. 그런데도 여전히 단칸방 몸늙한 그족들도 그렇죠. 그거 할까라는 것도 이제 평등이잖아요. 우리한테 이제 민주주의라는 거 자유와 평등이 같이 와야 되는데 우리는 평등하면 우리는 자유, 그러니까 미국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평등으로 치수로 친다면, 척도로 친다면 저 멀리 떨어져 있지. 스칸디아 북구 유럽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더 이런 데가 더 그런데도 미국 불구하고 사회가 보면 빈부격차 심해요. 우리의 이상적인 국가, 미국은 좋은 나라, 미국은 민주주의의 대명사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도 무감하지 않나? 너무 차별이라고 하는 걸 너무 당연시 여기고 그렇죠. 심지어는 이제 지난 시간 용어로 말하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세뇌를 당했고 그렇죠. 가스라이팅 당한 거. 예, 이런 저는 이제 우리가 나치의 역사가 있어갖고 독일의 성숙된 시민사회가 있었듯이 우리도 지금 이제 막 역사 부정 세력, 역사 왜곡 세력, 심지어는 뭐 도대체 문해력이라고 갖출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다 드러나서 이걸 겪어서 우리 사회가 더 성숙하기를 정말 아까 승화시킨다는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동네마다 모여서 같이 공부도 하고 토론하는 이런 작은 소모임 운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다.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모두 자본이 잠식돼 있고 영혼까지 우리를 잠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가 변화해야 된다. 라는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 그럼 절박감으로서 이렇게 조금씩 한다면 나쁜 것도 배우듯이 좋은 것도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당연하죠. 세상을 더 나은 사회로 만드는 이런 것들을. 그리고 서로 힘도 되죠. 모여서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면. 그래서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의 이제 폭염, 기후 위기, 그 차별의 극심화, 불평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또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어떨 때는 제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수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걸 그러니까 학자님 이거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려운 질문이니까. 그렇죠. 일단 제도적으로는 그 최근에 제 칼럼 때문에 뭐 나온 건 아니겠지만 그 이전부터 국회의원들 중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분들이 폭염노동방지법인가 이런 법이 일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더라고요. 그 통과한 날이 제 칼럼이 나온 날하고 딱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타이밍이 묘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소위원회를 통과했으니까 전체 회의 통과는 이달 말쯤에 된다고 합니다. 아마 다음 주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워낙 여론이 정말 폭염 속에서 일하다가 죽어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 마음에
슬픔과 안타까움을 안 느끼는 사람이 없을 거기 때문에 저는 무난하게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도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그런 그동안 그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대재해 그 처벌법이라고 몇 년 전부터 나오고 실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런 법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 거의 예외 없이 지켜지도록 하는 거 더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집행되는 과정을 보면 꼬리 자르기 식으로 희생양을 중간에 놓고 처벌받게 하고 정작 최고 책임자들은 빠져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벌금 형식으로 맞고 그냥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편법, 위배법, 탈법이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과 제도를 그런 식으로 그 공백을 잘 메워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지금 우리 사회 경제를 이끌고 나가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게 과연 역사적으로 또는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강남에서 그 열린 기후 정의 행진, 그렇죠. 거기서 기후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자, 체제를 바꾸자, 세상을 바꾸자, 그런 주장이 나왔죠. 이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까? 근데 이제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이 체제가 문제라고 인식해도 어떻게 바꿀지가 문제지 않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이 자본주의 질서 속에서 막 자기 그 부동산이 문제라고 하면서도 자기 부동산을 가지고 빨리 자기도 돈 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죠. 우리 이기심들이 이게 너무 당연한데 특히 너도 나도 돈도 나는 세상에서 어쩌면 막막한 구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돈 하는 세상이 우리를 삶의 길로 유도하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길로 유도하고 있다는 걸 빨리 알아차리는 게 첫 번째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연히 국가 전체 내지는 사회 제도나 법이나 이런 그 구조적인 장치들을 바꿈으로써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바꾸기 위해서라도 우리 시민사회 아래로부터의 변화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나 홀로만으로는 절대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소모임부터 시작해서 촛불 시민행동이나 기후정의 행진처럼 이렇게 시민들이 모이는 아래로부터의 꿈틀거림, 이것만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잘 살아보자고 하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죽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고 있고 자기도 죽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계속 믿고 따를 것인가. 얌전하게 나중에 자리를 물려주면 좋지만 나중에 파국적인 단계에 가서는 전쟁 내지는 생태 대란이 일어나서 6차 대멸종이 온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도 있잖아요. 그런 걸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지구가 물에 거의 다 빠질 때 아우성 치지 말고 지금 아직 여전히 그나마 숨을 쉴 수 있을 때 제대로 현명하게 판단해서 구명 보트를 만들어서 같이 다른 세상을 열어내자. 이제 이런 관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보면 마치 정부나 기업들은 국민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지금처럼 가만히 살아가면 된다. 세월호에 비유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 근데 제가 볼 적에는 그게 아니거든요. 지금 구명조끼나 구명보트를 만들어서 집단 탈출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집단 탈출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삶의 방식과 원리를 근원적으로 바꾸는 건데, 자본주의 이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필요를 위해서 생산하고 생활하는 것. 그리고 자원을 무한정 소비하는 게 아니라 재생 가능한 형태로 순환시켜서 돌려내는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는 재료는 안 써야 되는 거지. 네. 그리고 진짜 연구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만들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소재를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소재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돌리면 지속 가능한데, 지금은 다 채굴하고 우리 세대에 다 파헤쳐 버리고 끝나면 미래 세대는 쓸 게 없잖아요. 공기 오염되고 지구 온난화, 열탕화까지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을 만들고 우리가 간다면 미래 세대는, 지금도 이미 뭐 출생률 저하로 간접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별로 미래가 그렇게 밝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원리, 경쟁과 이윤을 토대로 해서 모두 부자 되자고 했지만 사실상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는 이 시스템을 근원적으로 바꾸는 이런 문제의식을 아래로부터 광범위하게. 그래서 교수님은 하동에서나 남해에서나 이렇게 약간 인문 모임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예, 진지전. 네. 저는 그렇죠. 남해나 하동이나 이렇게 좀 그러니까 약간 좀 보면 지역에서 한다는 게 저는 굉장히 혁명은 변방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닌데, 저는 뭐 서울이라도 좋고 세종이라도 좋고 부산이나 광주라도 좋고 어디든지 읍면 지역도 더 필요하고, 어쨌든 녹색평론 같은 책도 한 꼭지 글이라도 깊이 있게 읽고 토론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지금 원전을 갖다 놓고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네. 번역본도 어려워요. 근데 고병권 선생이 정말로 재미있고 유익하게 풍부한 인문학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그 자본 1권을 굉장히 재미있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그 책을, 물론 그 책이 성경책처럼 무조건 믿자 이런 건 아니죠. 마르크스도 역사적인 한계가 있죠. 예를 들면 마르크스는 컴퓨터를 몰라요. 네. 스마트폰 몰라요. 비행기도 못 보고 죽었고 자동차도 안 나왔어요. 마르크스 생전에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인 한계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를 제대로 읽고 간파해내고 이 대안을 고민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다음부터는 다음 시간에는 저는 그렇게 모임에서 하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싶어요. 네. 한때는 진짜 그게 다른 사람의 가슴에 불을 일으킨다 금서였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또 그게 죄가 됐다고 뭐 그런 걸 왜 읽냐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발 읽어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다. 읽지도 않은 사람들이 그냥 지레짐작으로 뭐 지 혼자 상상해가지고 또는 세뇌 교육의 결과 그 들은 대로 하는데, 그 세뇌 교육 시켜준 사람조차도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다음에 비판적인 눈으로, 비판적인 관점으로 읽다 보면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지혜의 샘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저는 그 비유가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밀실살인의 범인을 찾는 심정으로 완전 범죄를 꿈꾸고 있는 그 밀실살인과 같은 그것들을 찾는 그걸로 이렇게 한번. 맞아요. 우리 모두가 탐정이 돼야 되죠. 탐정이 돼갖고. 워낙 책을 읽을 때도 디텍티브 리딩이라고 탐정처럼 책을 읽는 게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음부터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도 하죠. 궁금하고 또 이래서 또 강제로 공부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후제한과 죽음의 행렬, 여기 보면 교수님께서 아빠의 바이올린이라고 하는 영화를, 참 좋은 영화예요. 넷플릭스에 나와서 저도 봤는데. 그거는 그 다음 칼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보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굉장히 위험해진다는 그런 제목으로 나왔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보면 그 무대가 항상 연주는 무대에서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강의와 학자들의 강단이 이렇게 강연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이 꼭 강단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사는 우리가 사는 곳, 또 이 작은 유튜브 예. 이렇게 해서 맞습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네, 말씀. 제가 감사하죠. 그래서 오늘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동에서 여기까지 오신 강수도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